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자연스럽게 돈 얘기가 오가게 됩니다. 뭐 집안 이야기도 있고 요즘엔 뭐 주식시장 이야기 또 부동산 이야기는 또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근데 한때는 한 가문의 자산이 국가 예산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고 가문의 이름이 곧 권력이자 역사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당시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은 그 부를 어떻게 이뤘을까? 또 세상에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오늘 설 특집 가문의 영광 시간 또 재미나게 함께 하시죠. 최고의 이야기꾼 최고민수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상한가 가자. 아이, 목이 메네요. 트로트 가수인가? 네. 아니면 여행 유튜버인가? 헷갈립니다. 요리 연구가인가? 최고민수입니다. 최고민수 작가님은 네네. 최근에 음반 내신 거 방금 그 불러주신 거고 상한가 가자. 박민수 작가님이시죠? 네. 제가 가끔은 성이 헷갈립니다. 네, 저를 최씨냐고 고씨냐고 물어보시는 DM도 많이 오는데요. 네. 최고민수는 우리 침착맨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네. 너무 말이 많다. 좀 조용 좀 해라.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최고예요 하면서 붙여진 닉네임입니다. 그런 의미였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즐겁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분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직감은 하셨을 겁니다. 네네. 네. 우리가 가문의 영광 이 특집을 마련을 했는데 사실 어떤 뭐 대박을 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유명한 유럽의 가문은 역시 로스차일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부자다 하면 우리가 로스차일드 하는데요. 맞아요. 전성기 시절에는 뭐 가문의 재산이 뭐 세계 전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다. 뭐 삼성전자는 뭐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최대의 부자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 로스차일드가 성이죠, 성. 그리고 그 가문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따가 네. 이 성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고물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도 고물상을 우리가 좀 우습게 아시는데요. 고물상들 부자입니다. 일단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고물이 의외로 돈 되죠. 쏠쏠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프랑크푸르트 게토라는 곳에 게토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 백인들 유럽의 백인들과 좀 구분해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뭉쳐 살아라. 그래서 굉장히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거든요. 강제 거주지. 그렇죠. 강제로 게토에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다음에 모자도 따로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구분을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한 건 중세 봉건 시대에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네. 그게 돈을 만지는 일이었어요. 가장 좀 천한 일. 당시에는 그 고리대공업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 왜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건 하느님의 시간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1,500원을 받는 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네가 뺏어서 500원을 가져가는 건데 시간을 관리하는 건 하느님뿐이다. 네가 왜 하느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니? 그러면서 이 일은 우리 가톨릭은 할 수 없고 유대인 너희들 그 예수님을 이렇게 판 너네들이 하는 역할이다 하면서 이 고리대공업자를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금융업을 배웁니다. 하노버에 가서 금융업을 배우다가 이 돌아와서 이제 고물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행까지 하는데요. 네. 이 고물상을 하면서 가게 앞에 붉은 방패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네네. 근데 붉은 방패가 독일어로 로스칠드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은 성씨가 없는데 이 마이어가 자기 성씨를 붙이는 거죠. 우리는 붉은 방패 집안이다. 그래서 로스차일드를 붙여서 이렇게 됐고요. 이분이 이게 이제 성이었구나. 붉은 네, 방패가. 그렇죠.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결국 고물상을 하다가 이 고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화폐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금속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주변에 이제 빌헬름이라는 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헤센 카셀 공국의 아들인데요. 이 양반이 꽂힌 게 고화폐 수집이었어요. 군주의 아들이. 네, 군주의 아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고화폐를 팔면서 서로 친분이 더해지고 근데 이 헤센 카셀 공국이 뭐 하는 데냐면 네. 용병을 파는 업을 했어요. 그래서 용병을 주고 여러 나라에 이 용병을 팔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이 마이어가 하면서 결국 이 환전도 하고요. 어음 처리도 하고 근데 왜 이 마이어가 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되니까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죠. 유럽 전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한테 같이. 네. 그러니까 살 곳이 없어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고리대금업자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랍비라고 하고요. 네네네. 그 랍비들이 이 자기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서적들을 해석을 하는데 질문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의견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랍비끼리 야, 몇 장 몇 절에 있는 이 내용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그걸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경제 상황 그리고 파리에서의 경제 상황을 전달도 하고 서로 알게 그다음에 되고. 어음도 전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네트워킹을 활용을 해서 결국 이 빌헬름의 마음을 얻게 되고 이게 이제 이어져서 지금으로는 뭐 은행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고리대금업자 역할을 한 거죠. 로스차일드 고리대금업자, 로스차일드 은행이 드디어 설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망처럼 또 정보망이 되어서 유대인들끼리 그 아까 로스차일드가 독일어로 붉은 방패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왜 유럽은 왜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휘장 같은 거. 거기 네네. 보면은 방패 옆에 이렇게 작게 용인지 사자인지 발로 5개의 화살을 잡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5개의 화살이 5명의 아들을 뜻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마이어가 자녀를 19명을 낳습니다. 19명이나. 네, 19명을 낳고요. 이 중에 이제 9명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10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이제 아들이 5명이었는데요. 이 아들 5명이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네트워크가 생명인데 네. 아들들이 이제 각지에 이렇게 가서 역할들을 합니다. 첫째는 프랑크푸르트에 있고요. 둘째는 오스트리아의 빈, 셋째는 런던, 넷째는 이탈리아, 그리고 막내는 파리 이렇게 각국에 흩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로스차일드 지점이 되는 거죠. 지점장. 네, 지점장처럼 네, 아들 한 되면서 명이 지점장씩. 네, 그러면서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아들들을 불러서 스키타이 왕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스키타이는 이제 이란계 유목 민족인데요. 예. 이 왕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5명의 자녀들을 불러서 이 화살 하나씩을 이렇게 부러뜨리면서. 네,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부러뜨리잖아요. 네. 5개의 묶음을 부러뜨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키타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봤지? 너희들 이렇게 각계 놀면 망해. 그런데 너네끼리 뭉치면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없어. 그래서 결속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의미를 마이어가 5명의 아들들에게 전해줬고요. 그래서 그 5명의 유대인들 안 그래도 이제 핍박받고 사는데 또 각지에 떨어져 있고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서로 이제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면서 돈 이렇게 오가는 그런 영역들을 열심히 했던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에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가 됐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 5 아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노래가 있잖아. 최진사 댁의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쁜. 네. 그것처럼 예. 이 5명의 아들 중에 셋째가 좀 독보적이었습니다. 이 셋째는 당시에 이제 최고의 산업혁명 당시에 최고의 산업인 면직물 산업.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맨체스터에 가서 면직물 사업을 하다가 보니 네. 야, 이 면 뽑아내는 것보다 금융업이 훨씬 더 나은데? 라는 거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면직물도 하지만 금융업도 해보자. 그때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발생이 됐는데요. 네.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전체를 이렇게 차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빌헤름. 그래서
헤센 카셀 공국의 그 아들이었던 네. 비레름이 이제 영주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 돈 어떻게 해야 돼? 내 고앞에 모아둔 거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요. 그래서 네이선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이어에게 부탁합니다. 이 내 돈 좀 어떻게 좀 지켜줘. 근데 이제 유럽 대륙 밖에 있는 애가 누구냐? 영국에 있는 네이선이잖아요. 그래서 아하. 네이선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섬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네이선 네가 이거 좀 지켜줘라고 하니까 오. 갑자기 네이선이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이 돈으로 뭘 할 거냐? 국채를 사는 거죠. 그동안 맨체스터에서 면직물 제조하다가 이 금융에 눈을 떴고요. 영국 국채를 사서 적정하게 이자도 주고 영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채 가격은 올라갈 테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 국채에 뛰어들어서 이 비레름의 재산도 지켜주고요. 재산도 불려주고 이러면서 금융업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남의 돈이기는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채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국채를 이제 싹쓸이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워털루 전쟁이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워털루 전쟁 하면은 이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쟁의 소식을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겼느냐 졌느냐. 영국이 망하면 영국 국채는 이제 거의 휴지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영국이 이제 거의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 영국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신용도는 바닥을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국왕보다 이 마이어가 훨씬 더 빨리 정보를 얻었다. 그 정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비둘기를 활용했다라는 뭐 속설도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시속 70km로 날아간답니다. 오, 그렇게 빨라요? 네. 그래서 시속 70km 정도로 날아가는데 네네네. 이 도보해협, 영어로는 도보라고 하고요. 예. 프랑스어로는 칼레라고 하는데 네. 이 도보해협이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는 그냥 가볍게 떼제베처럼 주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시속 70km로 팔랑팔랑 오면서 예. 영국의 국왕보다 먼저 영국의 승리를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너무 빨리 들으니까 예. 이 국채 시장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네이선의 그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 뭘 하는지. 네이선 로스차일드. 그래서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한 게 뭐냐면 국채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워털루 전쟁에서 졌다라고 헛소문을 풀리지는 않고 그냥 침울한 표정으로 먼저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버린 네, 거죠. 국채와 주식을 팔아대니까 야 망했나 보다. 우리 졌나 보다. 졌나 보다. 동인도 회사 주식도 폭락하고 너도 나도 투매에 동참을 해서 95%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자 5%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이제 500원이 된 거죠. 네이선이 이제 줍줍하는 겁니다. 딱 사고 이 거의 시세 차익이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다시 10,000원이 된다면 20배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가 폭락했을 때 이게 유식한 말로 시세 조정입니다. 요즘 말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네, 그렇죠. 주가 조작이죠. 네, 현행범으로 잡혀가야 됩니다. 사실.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 거죠. 네, 시장 교란행위죠. 네. 요즘 같으면 이제 철창행위인데 당시에는 뭐 그럴 정도로 어떤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세계적인 않았으니까. 그런 그렇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다시 걷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륙 봉쇄령이라고요. 이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계속 바다에서 지다 보니까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봉쇄해라. 그러니까 내가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랑 바다 건너선 거래를 하지 마. 바다 건너는 대부분 영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예를 들면 러시아, 너네들 영국이랑 거래하지 마라. 근데 그 당시에 최대의 산업 혁명이 일어났던 그렇죠. 공업 제품이 가장 발달했던 곳이 영국입니다. 네네네. 그 영국이랑 거래를 하지 말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영국 제품은 또 영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니까 영국 제품은 재고가 쌓여가서 폭락하고 영국에서는 폭락하고 프랑스에서는 물건을 못 사니까 급등하고 이 점을 노려서 밀수 루트를 팝니다. 누가요? 네이선이. 와, 그래서 별거 다 했네. 밀수까지. 밀수 루트를 파서 이 아주 싸진 영국의 제품을 아주 비싸게 프랑스에 파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그런 역할들을 좀 했고요. 어떻게 보면 대륙 봉쇄력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런 감각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동들이 나중에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영국의 군수 자금 몰래 이렇게 전달해주고 군의 물품도 밀수 루트를 이용해서 해주는, 그래서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데 많은 도움을 나중에 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금을 가지고 놀았어요. 금이요? 금?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세상을 지배했던 건 은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포토시라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이 발견되고 이 은이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이 은이 이 유럽 시장의 하나의 공통된 화폐, 네. 은화라고 하잖아요. 네. 은화가 공통된 화폐였고 중국에서도 은으로 세금을 받았으니까요. 은이 전 세계의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 영국이 이제 뒤늦게 세상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은 중심의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금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금화 중심으로 바꾸는데 금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금에 대한 거래, 이것들을 네이선을 포함해서 한 금세공업자 5명 정도. 금세공업자는 우리가 옛날에 은행업자입니다. 왜냐하면 금을 맡기고 그 징표를 가지고 이렇게 어음거래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 역할을 했던 금세공업자 5명이 모여서 시세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 가격을 네이선이 알아서 그냥 결정을 하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영국에서 금 시세가 결정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모델이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아까 그 워털루 전쟁의 일화도 그렇고 로스차일드 가문 하면 뭔가 되게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흑막 뒤에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세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음모론까지 나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이 이제 러시아에서도 한번 그 러시아 국왕의 어떤 죽음 이런 거에 따라서 음모론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틀러,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내가 돈 많은 유대인이라는 게 피해를 많이 본다. 우리가 스페인이 맨 처음 통일을 했을 때 레콩키스타라고요. 네. 그 재정복 운동이라고 가톨릭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렇죠. 마지막에 통일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유대인을 쫓아낸 거거든요. 네. 유대인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 영주나 군주, 왕에게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을 쫓아낸. 그냥 쫓아내면 돈 안 갚아도 네, 되니까. 그래서 부자로 유대인이 산다는 게 세상에 결코 유리하지 않구나.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는 좀 은둔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막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줬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중앙은행 이 설립에 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좀 끼칩니다. 네. JP 모건과 맞아요. 미국의 금융사업 관련해서 협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 JP 모건이 그 미국의 중앙은행, 지금의 연방준비제도 설립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JP 모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어떤 자금들이 일종의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중앙은행을 움직이는 하나의 중요한 돈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탄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제 벨푸어 선언과 맥마은 서한이라는 두 네.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맥마은 서한을 보면 1915년에 발표된 건데요. 이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하고 싶은데 네. 이 영국과의 그 전쟁에,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 좀 참여를 해서 너네가 공덕을 세우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이슬람의 땅으로 해주겠다라는 게 이 맥마은이 오케이를 해준 서한이거든요. 네. 근데 그 뒤 2년 후에 벨푸어 선언이라고요. 팔레스타인 내에 유대인 정착지 건설을 영국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 로스차일드 집안이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어떤 땅,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라는 운동에 막대한 돈을 대면서 그런 게 이제 되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의 독립, 이게 좀 유명무실화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게 많아지면서 뒤에서 자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수에즈 운하도 원래 이게 프랑스하고 이집트하고 만든 네. 그런 운하인데요. 이게 이제 이집트가 만들고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좀 해결을 하려고 수에즈 운하를 그 만들 때
돈을 빌렸던 프랑스에게 좀 돈을 좀 더 빌리려고. 네. 그러면 이제 수에즈 운하가 결국 프랑스의 어떤 관리하에 영향력이 되게 커질 텐데 네. 여기에 이제 로스차일드가 영국 총리에게 돈을 대면서 영국 총리가 그 이집트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줍니다. 그러면서 수에즈 운하가 한때 영국의 휘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돈의 힘으로 이런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지금 로스차일드의 존재가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로스차일드가 만든 와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와인이요?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로스차일드 이름을 대놓고 쓰는 데들은 사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근데 와인 쪽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샤토 무통 로칠드라고요? 샤토 무통 어려우시죠? 예. 로칠드. 이게 프랑스어라 발음이 어렵네요. 하나는 샤토 라피드 로칠드. 로칠드는 이제 로칠드. 불어로 로칠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르도 지역. 네, 메독이라는 그런 와인 브랜드로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보르도의 와인 산지 두 군데를 그 아까 마이어의 손자인 나다니엘이 먼저 이렇게 보르도 와인 산지를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다니엘의 삼촌 제임스가 또 보르도의 와인 산지를 사서 두 개의 로스차일드라는 브랜드의 와인이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랑퀴리라고요. 네. 가장 그 프랑스의 와인의 등급 중에 제일 높은 등급을 그랑퀴리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그랑퀴리 등급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돈을 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보통... 와인으로 지금 로스차일드 와인을 그나마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른 분들은 그 워털루 전쟁, 제 국채 싹쓸이한 거, 그 다음에 그 이후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는데 와 프랑스 와인까지. 그렇죠. 이제 방대하십니다. 역시. 프랑스의 와인은 잠깐 여담을 얘기하자면 두 군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르도와 부르고뉴. 그래서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프랑스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르도에서 출발해서 부르고뉴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보르도는 메독 지역이 이제 되게 유명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보르도 와인은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와인이고요. 부르고뉴는 아주 그 주인들이 조그만 포도밭을 촘촘히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한 포도 사업자들이 하는데 갑자기 포도밭으로 갔는데 우리. 네,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영광 특집인데. 네, 그 포도 와인하면 들어봄직한 브랜드 혹시 하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게 로마네 꽁띠입니다. 네. 이 꽁띠 왕자가 만든 그 와인 브랜드인데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1년에 5,400병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고뉴, 부르고뉴의 대표적인 와인이 로마네 꽁띠고요. 네. 앞서 그 로스차일드의 와인은 보르도. 그러니까 보르도 지역에 이 로스차일드가 상당히 큰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간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돈으로 그 힘을 안 뻗은 곳이 없다.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중앙은행부터 포도밭까지. 지금도 뭐 미국의 그 중앙은행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연준, 페드의 주주 구성은 지금도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됩니다. 이것도 참 궁금한 지점인데 여기서 잠깐 다음 가문을 만나기 전에 한숨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공 코치 이대호와 함께 성공의 홈런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설 특집으로 가문의 영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구민수 작가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살펴봤고 네네. 또 최고의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메디치 가문. 여기는 금융뿐만 아니라 예술 쪽에서도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사람이 돈 벌면 이제 소위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덜란드인들이 돈을 버니까 튤립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초상화를 그려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대호 선생님도 초상화 좀 그리십니까? 제가요? 네, 돈 좀 벌면 초상화를 원래 그리는 게 아직 그 정도를 못 벌어가지고. 그래요? 좀 분발하십시오. 셀카로 대신 셀카로. 네. 네. 메디치 가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또 후원하기도 했죠. 사실은 그 르네상스를 펼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중심에 있기도 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기독교가 중세 시대 한 1000여 년 지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라는 게 근검 절약하고 그다음에 고통을 감내하고 신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은 다 무시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없는 겁니다. 인간.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런 옥박 지르고 속박하는 이런 문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되찾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뜻이 RE가 다시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탄생하자. 그래서 부활, 재생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고대 로마나 그리스 시대, 고대 로마나 그리스 시대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인간답게 살았어. 근데 로마가 끝나자마자 휴머니즘은 없고 오직 종교뿐이야. 심지어 내가 반찬을 몇 개 먹어야 될지 밥을 얼마를 먹어야 될지까지 이렇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게 맞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중요하잖아. 내 인간의 욕망과 본성대로 살아볼 거야 라는 게 르네상스. 네. 뭐 유식한 말들 같지만 그냥 인간이 내 멋대로 살 거야가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메디치 가문이 왜 내 맘대로 살 거야를 부르짖었냐면 그러게요. 십자군 원정 때 이 배를 이용해서 이 프랑스나 뭐 스페인 이런 데서 온 십자군들을 모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배편을 누가 마련해 줬느냐? 돈이 필요하죠. 이탈리아 북부 도시국가 뭐 피렌체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곳들이 마련을 해주면서 소위 말해서 떼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이 떼돈을 벌고 그 떼돈 번 걸로 이제 사치도 하고 그다음에 종교활동 보다 인간 중심으로 좀 해보자. 사실 이탈리아 북부는 산만 있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중개무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상업으로. 그래서 배를 그 십자군 원정에서 쓰던 그 배를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하. 콘스탄티노플에서 향신료를 싣고 와서 유럽 전역으로 뿌려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개무역이 발달하고요. 네. 그러면서 뱃값 받다가 이제 중개무역으로 또 돈을 벌고 네. 그런 이탈리아 북부 사람들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원래 그 평민 출신이었는데 네네네네. 고리대금업자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고리대금업자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신의 시간을 뺏는 하느님의 시간을 뺏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죄를 짓습니다. 당시 시간을 인식으로. 네가 감히 신도 아닌데 시간을 빼서 그러면 그 죄를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죄사함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돈을 성당에 엄청나게 기부를 하거나 사회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됩니다. 면죄부를 사는 거죠. 그렇죠. 면벌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고요. 뭐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착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를 많이 하면서 토스카나, 네. 오늘날의 피렌체의 그 중심, 그러니까 토스카나의 중심지가 피렌체인데요. 과학, 미술,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한번 인간 중심을 연구를 해보자. 여기에 로렌초 도서관이라고 공공 도서관을 지어서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되고 책도 봐도 된다. 이런 공익적인 목적의 활동을 하면서 지금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거죠. 열심히 르네상스도 했지만 국민들에게 많은 일도 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런 예술가들도 많이 또 후원을 해줬고. 그렇죠. 예술을 하려면 일단 예술가들을 돈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그래야 이제 작품들이 더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술가들이 돈 걱정 없이 많은 작품들을 하게 되고 상당수의 그 초상화들을 그립니다. 부자들의. 그 초상화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역사적인 기록도 되고 그 당시의 인물 얼굴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디치 효과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술, 철학, 과학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메디치가 활용을 했더니 2가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왔네. 그래서 보다 뛰어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걸 메디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예술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게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게 메디치 가문이 원래는
평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황청의 금고까지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그 은행이 이제 커가는 방법이 결국 그 쩐주, 소위 말해서 쩐주를 잡아야 되는데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교황입니다. 화수분이거든요. 매주 헌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교황이고요. 이 교황님의 이 넘쳐나는 돈들을 어디에 빌려주냐면 영주나 국왕에게 빌려줍니다. 왜냐? 이분들은 전쟁해야 되거든요. 사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밀하게 황제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메신저가 누가 필요하냐? 아하. 결국 고리대금업자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리대금업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네. 귀족들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이하거나 이 평민 출신인 메디치 가문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돈 많은 자를 붙잡아야 되니 그 당시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교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교황 전담은행은 곧 은행이 글로벌화되고 굉장히 커지는 하나의 키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메디치 은행을 조바니 데 메디치가 세우고요. 이 요한 23세라는 네. 교황을 붙잡습니다. 이분은 원래 법학자, 종교 법학자였는데요. 이 피사의 교황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아비뇽 유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네. 왕권 신수설, 왕이 너무 강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황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그래서 교황을 그냥 데리고 옵니다. 프랑스 땅 아비뉴로. 네. 이게 이제 유수가 이제 잡아 가둔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무려 70여 년 동안 교황을 아비뇽에 이렇게 가둬두고요. 그러면 교황이 아비뇽에 갇히면서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힘이 빠졌겠죠, 종교적인. 종교적인 힘이 빠짐과 동시에 와인 생산이 늘어납니다. 와인 생산이 늘어나요? 가톨릭에서 미사를 지내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포도주가 필요하고요. 이 포도주 생산을 이탈리아에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비뇽 근처인 론 지역에서 와인이 생산이 되게 되고 프랑스 와인이 한 단계 격조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70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 교황이 있다가 교황이 이제 프랑스의 힘도 좀 떨어지고요. 다시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에도 교황님이 있고요. 프랑스도 같지만 우리도 교황이 있을 거야 하고 아비뇽에도 교황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중재하던 피사라는 지역에서도 교황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황이 3명이나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요한 23세는 피사의 교황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교황이죠. 그 교황을 위해서 메디치 은행이 진심으로 열심히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권력 싸움에서 밀리면서 이 요한 23세가 파문도 당하고 벌금도 많이 내고 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이 한 게 있습니다. 이 요한 23세의 빚과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고요. 요한 23세의 모든 일생을 우리가 다 커버해 줄게.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 어떤 교황이 오더라도 메디치 가문은 널 지켜줄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23세뿐만 아니라 요한 23세뿐만 아니라 다른 교황들에게도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우리를 믿어라. 신용이죠. 이게 교황에 대한 신용이 싹 트면서 다음에 이제 이 아비뇽, 로마, 피사의 교황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로마에서 교황이 새로 이제 선임이 됩니다. 그 교황이 어디 은행을 교황 은행으로 했을까요? 바로 메디치 은행을 교황의 은행으로 하면서 계속 메디치 가문이 화수분의 돈을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특정 어떤 교황의 라인을 탄다, 줄 선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교황들한테 믿음을 보여주고 향후에도 계속 메디치 가문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끔 신뢰를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까 뭐 예수를 후원한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예수를 후원하는 혹은 돈 벌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고도의 통치 수단 아니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평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들 가문들을 자랑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요. 이 그림들 속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과 현재 살아있는 분과 뭐 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도 합니다. 뭐 약간 환상적인 그런 그림들도 그렸어요. 뭐 3대 위에 뭐 조상들도 같이 이렇게 걸어간 가족 사진을. 네, 뭐 그러니까 한 프레임에 결코 담을 수 없는 사진 같은 걸 그림으로는 세대를 다 뛰어넘어서 다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그림들을 이렇게 전시도 하고 결국 그런 그림들을 활성화하면 통치 수단이기도 하지만 예술가들이 마음껏 이렇게 돈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르네상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네. 그 르네상스가 배출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금융사 쪽으로도 보면 또 대단한 일이 있어요. 당시 그 이탈리아에서 복식 부기가 시작이 됐다면서요. 이게 대변과 차변, 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따로 쓰는 건데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데 이 당시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베네치아가 이제 해상 교역을 했었거든요. 네. 베네치아는 사실 그 게르만족에게 밀려가지고 원래 이탈리아 그 원주민들이 네. 이렇게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갯벌에 이 말뚝을 받고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 말뚝을 심고 그거를 이어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 가보면 도로가 별로 구도심감 없거든요. 그냥 예. 수상으로 이어지는 게 그쵸. 갯벌이어서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 결국 농사는 지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 배를 이용해서 어떤 무역을 하거나 뭐 중개 무역을 하거나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예전부터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이 오가고 그걸 기록하는 장부가 필요한데 이 장부를 기록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써놓습니다. 기록을 써놓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들어온 돈은 얼마고 나간 돈은 얼마고 갚을 돈은 얼마인지. 그거를 말해서 복식북이라고 하는 거죠. 단식북이나 한 번만 기록을 한 거고요. 네. 복식북이나 한 번 기록한 거를 차변과 대변에 구별해서 한 번 더 기록을 한다 해서 대조해 볼 수 있게. 네, 대조해 본다라는 의미로 결국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루카 파치올리가 이 복식북이 기존에 있던 그런 관습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면서 네.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파치올리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으로도 유명한데요. 네네. 그래서 이 복식북이가 이 되면서 이 체계적으로 이 회계 처리가 됐고요. 중세 이탈리아 상인들은 장부 앞에 십자가를 그렸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내가 이 장부를 거짓말할 수는 없다. 우리 요즘 분식 회계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회계 조작. 회계 조작. 나의 장부는 하느님께 맹세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장부 앞에 십자가 표시를 했고요. 이 이탈리아의 복식북이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평양 상인들이 예. 그 복식북이 장부를 먼저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뭐 복식북이를 만들었다라는 자랑스러움이 지금 일설로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시작된 복식북이, 대변과 차변. 그래서 이거 합쳐서 부르는 표현이 대차, 대조표 뭐 이렇게도 있는데 그게 네네. 현재까지도 또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근데 메디치 가문이 결국에는 몰락을 한 겁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게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 피렌체의 어떤 핵심적인, 옛날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도시국가이다 보니까 네. 피렌체가 이제 하나의 그 도시국가였고 거기를 지배하는 그런 주체 세력이 메디치 가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주 역할을 같이 겸해서 했는데 이 피렌체보다 더 큰 규모가 토스카나입니다. 토스카나 주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의 토스카나 주의 공자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아들의 대가 끊기면서 많은 영토와 많은 자금을 이렇게 관리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술품 이런 고가품들을 국가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이 가문의 어떤 종말이
오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메디치 가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 카드린 데 메디치와 마리아 데 메디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명의 여자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메디치 가문 하면 주로 이제 남자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이어져 오면서 은행업을 활발하게 하기도 했고요.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론 교황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히스토리를 거치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어왔는데요. 이 메디치 가문이 돈이 많잖아요. 네. 돈이 굉장히 많은 가문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이 메디치 가문의 딸내미를 탐냅니다. 아하. 사실은 가지고 오는 돈이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가는 계속 재정 적자를 이뤄왔거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서 결혼 오는 결혼 지참금이면 우리가 몇 년치 빚을 떨굴 수 있어라는 의미에서 메디치 가문이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청원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린 데 메디치는 프랑스 왕 앙리 2세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앙리 2세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요리사도 데리고 갔겠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탈리아 그 메디치 가문의 여러 가지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발레입니다. 발레요? 네, 이탈리아 궁정 연회에서 이렇게 술 먹고 추던 그런 춤인데 이 발레가 이 카드린 데 메디치가 갖고 가면서 프랑스 궁정의 춤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디치 가문은 굉장히 고급지고 아주 이 높은 수준의 상류층이었고 프랑스는 게르만족 특히 프랑크 왕국의 후예인데 이 프랑크 왕국이 결국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이 할 거라고는 고기를 잘라서 구워 먹는 그런 삶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 고기도 그냥 손으로 먹고 손을 그냥 쓱쓱 닦아서 먹는 그런 삶이었는데 카드린 데 메디치가 와서 발레도 전해주고요. 포크를 전해줍니다. 아하. 그래서 포크, 냅킨, 테이블 매너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을 때 역시 손으로 좀 잘 사는 집안, 돈 고기, 있는 집안에서 고기를 와서. 손으로 먹지 말고 포크로 좀 집어 먹어봐. 그러면서 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결국 그 후대에 루이 14세 때 오트 퀴즌이라는 프랑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이어지는 계기가 이 메디치 가문의 카드린 데 메디치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카롱도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 메디치가 이렇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고급 과자 이거를 이제 프랑스에 넘어오면서 이탈리아에서 넘어올 때와 프랑스의 느낌이 다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면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한 면과 그 가운데 크림 넣고 위에 뚜껑을 덮는 약간의 햄버거 모양의 마카롱이 프랑스에서 이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름이 마카롱이니까 당연히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기원은 이탈리아에서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온갖 사치와 맛있는 것들을 다 했고 시집을 가서 프랑스의 그런 유목민족적인 삶을 바꿔준 계기가 된 거고요. 마리아 데 메디치는 앙리 4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되게 웃긴 건 카드린 데 메디치의 딸이 원래 앙리 4세의 부인입니다.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첩으로 둘째 부인으로 마리아 데 메디치가 새롭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 데 족보가 좀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메디치 가문에서 정략적으로 딸들을 여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리아 데 메디치는 그렇게 결혼 와서 오페라를 전해줍니다. 야. 네, 그 피렌체에서 결혼 공연 축하식으로 오페라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인들이 뿅 가서 이제 오페라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지금의 뭐 문화의 전수들은 다 메디치 가문이 전해줬다라고 보셔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그 메디치 가문이 교황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그 은행도 하고 교황의 뭐 배출까지 이렇게 역할로 하면서 하다가 교황한테 하면 된통 당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교황한테 된통 당할 바에는 우리가 교황을 만들자. 그러면서 로렌초 메디치의 아들 둘째 아들이 레오 10세라는 교황에 취임을 합니다.
이 레오 10세가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사치도 되게 심하게 하고 요리도 되게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분이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메디치 가문 교황도 4명까지 배출을 하고 우리 메디치 가문 없었으면 유럽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문화, 그러니까 네네. 문화, 예술, 종교, 뭐 경제, 금융까지 다 섭렵을 했던 메디치 가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근데 또 내일 시간이 또 이어집니다. 최구민수 작가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마칠 시간이고요.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잭슨5의 I Want You Back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